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제80차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개막했습니다.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강력한 이민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 이슈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구금 사태와 연결해 볼 때 이 발언이 사실상 우리 국민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이제 사항이 좀 다분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외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타이밍과 이 문맥과 이런 것이 거의 전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국민들의 비자 문제로 이런 구금 문제가 있었던 바로 직후에 이런 이제 트럼프의 연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으로 인한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전에 1960년 정도에 소련 서기장이 한번 유엔 총회에서 구두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내리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의 외교적 결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어떤 이제 메시지가 있었냐면은 서방국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이제 메시지용으로 그런 이제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외교에서 나오는 연설 멘트나 모든 것들은 어떤 그 백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이 이민 정책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결국 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구금 사태 이후에 그런 메시지들을 같이 이제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무능한 외교가 이런 이제 그것을 이제 트럼프의 이 메시지를 결국은 끌어내게 하는 이 실패를 자초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순히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계획된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경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변인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을 거의 다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사실 덧붙일 말은 없고 우리 정부가 화전양면 전술을 소위 미국에게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임기 초반에 그 미국이 정상회담을 해주지 않으니까 조공을 하겠다고 미국까지 달려가서 정상회담을 해놓고는 그 뒤에 와놓고 통화 스와프니 뭐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내가 탄핵당할 것이니 하면서 미국에 망신을 주는 그런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전략들만 해오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런 이미적 정책뿐 아니라 뭐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보다 가혹한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짚어볼 것이 정말 비자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 텐데요. 실제로 이제 구금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꽤 시간이 지났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정부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을 했죠. 현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은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나 비자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자 문제는커녕 이재명 정부가 그냥 국민들에게 나 외교 잘하고 있다 이런 모습만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런 기조들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혹한 그런 포지션만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외교 문제 정말 빨리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100배입니다. 100배. 이 굉장한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 정부의 대미 외교가 이것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한미 동맹을 외치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받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다 고급 정보를 받고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맹렬한 반미주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얘기를 했던 뭐 주한미군에 대한 그 발언을 했던 부분들도 다 이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을 텐데 그러한 기조 상태에서 이 외교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를 더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한미 동맹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 비자 100배의 수수료 부과는요.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우리들의 이 불편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지 모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의 연설을 END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엔드입니다. 엔드. 끝입니다. 끝. 파국. 정말 파국을 맞을 수 있는 이 상황에 지금 네. 도달해 있다라는 그
이 경각심이 저희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말씀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에 이번에도 좀 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운 발언으로 외신들의 주목까지 받았는데요. 이 메시지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국익을 따지는 대통령이었으면 트럼프의 선심부터 샀겠죠. 그런데 지금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반하는 입장을 내면서 거의 뭐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다. 예컨대 뭐 통상협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 전에 로이터 통신을 보니까 2분기에 우리나라가 자동차로만 그 세금으로 인해서 그 손해보는 액수가 한 6천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매달 지금 2천억씩 벌써 관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할 생각은 없고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해서만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메시지만 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보면은 해외 외신에서 두 정상의 발언을 비교해서 보도한 것도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딱 조명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본인들의 지지층을 어떻게 보면 결집시키는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동등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약간 상반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은 굉장히 전략전 실패입니다. 사실 외교 무대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무슨 연설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신념이 어떻고 나의 이념이 어떻고 이런 연설장이 아니라 외교는 철저히 국익을 위한 그런 전쟁터입니다. 우리 자국의 이익을 가장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굳이 트럼프를 왜 건듭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이민 문제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는 취임할 때부터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는 일변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동등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상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건 전략적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신도 아니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외신 보도를 또 하나 또 살펴보자면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로 인해서 한미 관계에 긴장이 불거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한미 관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결부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동북아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그 안보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북중러에 이제 맞서야 되는데 그런 골자가 전반적으로 이재명이라는 그 대통령에 의해서 균열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유엔 총회가 사실은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발로 뻥 차버리면서 아예 반대로 나가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가 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블룸버그 통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을 세운 게 이 이민 정책뿐만 아니고 기후 변화 그리고 또 유엔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시 한번 또 극명한 시각이 엇갈리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외교의 장으로서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정상의 메시지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외교의 그 무대에서 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런 서로의 그 라포라고 아주 신뢰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외교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이 맹렬한 반미주의자로서 찍힌 면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메시지 또한 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다르게 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 보는 이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요. 저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 언제 반미할지 모르고 언제 친중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를 믿고 또 뭐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도 이제 영국의 대처와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보면은 대처의 어떤 대처리즘이라고 하죠. 그 보수 정책과 레이건의 레이건오믹스라든지 그 보수 정책이 코드가 굉장히 같았기 때문에 두 정상이 굉장히 파트너십을 끈끈하게 가져갈 수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두 정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념을 갖고 있는지, 동맹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념과 그런 이제 그것이 같다는 것이, 동맹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그것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앞서서 나왔듯이 그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이라든지, 지금 우리 통화 스와프도 못하고 있는, 관세 협상 안 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경제적인 타격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서 예전에 IMF 때도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국민들이 다 나섰지만 결국은 그렇게까지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를 한탄했지 않습니까? 경제가 힘들어지면 이런 상황을 몰고 온 대통령에 대한 그 블레임, 탓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미 정상이 이렇게 계속 각을 세우는 모습 굉장히 불안하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또 방금 말씀해주신 대목과 또 맞물려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과 하루 전에 비핵화 포기를 하면 북미 대화를 하겠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그런데 곧바로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의 제안에 대한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잠시만요. 김정은은 그 미국이 비핵화를 고수하지 않을 경우 어쨌든 대화를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얘기를 했고, 나아가서 미국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전진적인 그런 예를 들면 입장을 표하게 된다면은 두 국가 간 저는 긴장도 좀 완화가 되고 대화의 장도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제 본인은 비핵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 좀 물러날 수 없는 괴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뭔가 북한의 그런 의도나 아니면 딜에 따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북한의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반대로 이란에 대한 얘기는 했거든요. 이란의 그 핵시설에 대한 그 폭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란의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하늘로 다 떠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만약에 이 비핵화 관련된 협의가 긍정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지 않는다면, 나아가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음을 이란을 통해서 또 보여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트럼프도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 어렵고 북한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 강구하고 고뇌해야 되는 그런 준비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의 행보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이 북미 대화가 다시 열릴 수 있느냐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는 늘 강경하고 단순하지만 사실 실제 행보와는 좀 차이가 있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대변인님 보시기에 에이펙 계기로 북미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우리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맨이고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어떤 그런 외교를 하고 있는 분인데, 사실상 에이펙 이후로 어떤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대화도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지금 뭐라 그럴까요? 거짓된 평화, 지금 약간 추상적인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국민들이 보기엔 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 정책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안 겪어본 것이 아니죠. 기존의 문재인 정권이나 이 좌파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 지금의 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 정책인데, 사실상 이렇게 계속 약간 추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북과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핵의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어주기에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무 실익이 없었고 전혀 실익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왜 이것을 다시 또 이제 추구를 하려고 할까? 국민들께서는 되게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정책을 다시 하고 또 다시 뭔가 북한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북핵의 어떤 고도화가 굉장히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작 유엔 현장에 가서 북한에게 굉장히 구애를 했습니다. 북한이 거의 대변인이다라고 할 만큼
하지만 그렇게 대화를 들어주기 원했던 북한은 그 현장에 없었죠. 예. 오히려 중국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시간에 늘 이렇게 뒤로 앉아있다가 갑자기 허리를 이렇게 세운다든지 외교관을 한 명 더 부른다든지 하는 그런 포지션을 했지만 그것은 어떤 화해의 제스처거나 어떤 친근감의 표시라기보다는 한미 동맹이 결렬되는 그 틈을 보는 마치 야수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저는 중국의 애티튜드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걱정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엔 총회 이야기 계속 해보겠는데요. 자, 이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보면 좀 씁쓸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대표단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안타까웠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은 가능했습니다. 국격이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많이 실추가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사실 처음으로 펼치는 다자회의 무대가 G7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두 번째 다자회의 무대가 이 유엔 총회라는 190여 개국이 모이는 굉장히 큰 무대였는데 거기서 처음 인사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상들이 이재명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다음 달에 이제 APEC을 저희가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말에 그걸 앞두고 저희가 외교적인 어떤 주도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말만 뭐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들을 단어들을 꺼내면서 했었고 궁극적으로는 그 어느 정상도 저희가 뭐 초대할 수 있다거나 이런 뭔가 주도적인 포지션을 전혀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이 외교적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참 초라한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들거든요.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격이 살살 녹는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사실상 정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그 텅 빈 공간을 보는데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굉장한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장면이 좀 연출이 돼서 텅 빈 그런 이제 모습을 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실익이 없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와 동맹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불안한 지도자다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고 거기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초라한 그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권의 메시지와 이재명 정권의 어떤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굉장히 마음 씁쓸하게 이 장면을 지켜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눈으로 확인되는 지표라서 더욱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대통령이 가장 만나고 싶었던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그 이재명이 이번에 좀 세게 배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게 배팅을 했던 것이 북한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간에 어떤 위헌의 요소가 가득한 그러니까 비핵화를 안 하고 비핵화를 우리가 고집하지 않고 북한과 공존하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헌법 4조에 의해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그 헌법조차도 어기면서 그런 멘트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저는 굉장히 또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비핵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북한에 어떠한 위해나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거의 한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거기가 유엔 총회인데 유엔의 제재와도 맞지 않는다. 결국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면은 유엔의 안보리에 의결이 돼서 다 같이 제재를 하는 것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핵을 개발하고 핵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제재를 하자라는 뜻에서 국가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 당사자이자 휴전국 당사자로서 우리는 제재 안 하고 북한의 어떤 그런 화전양면 전술에 우리가 넘어가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엔 당신들도 나의 어떤 그 제재 완화에 참여해라. 북한의 제재 완화에 참여해라. 이런 얘기들로 비출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굴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에 전혀 화답하지 않고 오히려 자리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국민들 보시기에 씁쓸하지 않았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전에도 또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에서는 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동북아 정세가 한미일 북중러로 사실은 이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의 유엔 총회에 앞서서 사실 BBC 인터뷰에서부터 어느 정도 복선을 깔았단 말이에요. 복선을 깔아서 우리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겠다라는 식의 단어들을 계속해서 나열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군축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미국과 대치를 하고 있으니 이 한국이라는 어떤 결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국이랑 뭔가 우리가 꺼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 아닌가. 그리고 희망 섞인 어떤 자조적인 관측을 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또 아까 말씀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좀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상 취임 이제 100일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이라든지 국제적 사회에서 내는 메시지들이 이미 조금 이제 G7과는 많이 결이 다른 부분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요. 국제적 말썽꾸러기 안 되면 다행이죠. 네, 앞으로 이미지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엔 총회의 연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의 대미 정책,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등등의 어떤 그런 외교의 실적들을 봤을 때 뭐 본인들께서는 뭐 협상문도 없어도 되는 뭐 이제 잘된 협상이라고 했지만 지금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굉장한 실책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될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지금 조금씩 불붙고 있는데 그것이 조기 레임덕에 불을 붙이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외교일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외교,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흔들림 이런 것이 결국은 어디로 경제로 타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인 그런 실책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려고 대통령을 뽑았나, 이러려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나, 이 대통령으로는 앞으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적 이미지는 뭐 국제적인 말썽꾸러기, 정말 이 한미동맹 G7의 목소리와 달리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고착화돼 있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까지 정말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냉전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이 서유럽 국가들의 미국이 마셜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산 국가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직결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외교 정책, 거기서 이어지는 경제의 이 효과나 영향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이번 이재명 정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먼저 체감할 것이다. 이렇게. 네, 비자 수수료 100배 누가 바로 느끼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느끼시겠죠. 네, 관세 문제도 있고 참 풀어야 할 마찬가지입니다. 숙제들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 또 짚어보겠습니다. 내란이라는 단어가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나왔는데요.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좀 뭐만 하면 또 내란 타령을 하고 있어서 무슨 내란이 치트키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루어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국제 무대에서 또 이런 내란이라는 단어까지 쓸 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도 2017년에 가서 뭐 촛불혁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앞에 내세웠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에 이재명도 내란을 본인이 극복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개딸들의 지지율 개딸이라는 얘기 해도 되나요 여기서? 네. 개딸들의 지지율을 좀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았을까? 자칭이니까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란죄가 사실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을 그 190국가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좀 무죄 추정 원칙을 완전히 위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유엔의 그 정상들이 유엔 그 총회에 참여했던 정상들이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저 이재명 정부라는 저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친중 반미
친북 행보를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막무가내식으로 내란이나 앞에서 읊을 줄은 아마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무리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나가서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뭐 지켰다 극복해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국제사회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고 전혀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뭔가 약간 본인들이 실익을 우리나라가 실익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총회에서 연설이 아니라 국내 지지자들 환호용으로 달래기용으로 그런 식으로 꺼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또 도대체 이 빛의 혁명은 무엇인가 이것도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를 본인 정치 쇼로 삼은 것이죠. 국제 무대에서 굳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마추어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보 정치인들 뭐 어떤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사이다 발언하면 어디서 막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것 보고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 대통령이에요. 그 국제 무대 가가지고 내란 얘기하면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막 좋다고 하면 그거 보고 지금 좋아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빛의 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촛불 집회, 촛불 뭐 혁명을 이렇게 순화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의 실체는 무엇이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 연설에 대해서 미디어 대변인이신 이 두 분의 냉정한 평가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먼저 대변인부터. 네. 저는 역대 최악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달리 이 비핵화를 우선하지 않는 그런 관계 정상화를 먼저 들이밀면서 미국뿐 아니라 유엔의 기조에도 전혀 맞지 않는 유엔까지도 등을 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고 대북 제재라는 것이 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저희가 결의를 해갖고 대북 제재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실제로 미국도 유엔도 대북 제재를 그렇게 계속 강경하게 밀어붙이기에 좀 많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사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좋은 일만 계속 하려고 하는 저 이재명 정부의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국민들의 걱정 근심이 계속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엔 총회 그 기조 연설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쭉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동북아에서의 어떤 국가 안보관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회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체제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좀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공표하고 선언하는 데 이용한 것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배신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포인트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쳤지만 여전히 과거에 본인이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했었던 그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그러한 사고에 갇혀 있고 그것을 여과 없이 비춰내는 들키고 말았던 그런 연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굉장히 그냥 추상적이고 아무 알맹이가 없는 정말 국제사회의 그냥 소음공해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국제적인 호구 인증을 받았던 연설이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